지난주였죠? 지난주가 이제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립기념일 이제 할리데이 때는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가까운 데로 이제 좀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TV를 트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TV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티네이저 될 때까지 리모컨을 붙잡고 뭐 이렇게 채널을 돌려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호텔만 가면 하여튼 침대 끝에 앉아서 채널을 막 돌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꾸준히 보지 못하고 뭐 이 채널 봤다 또 저 채널 봤다 뭐 여기는 뭐 하나 하고 계속 이렇게 하여튼 평상시에 못 해본 거라 그냥 원 없이 해보려고 채널을 돌려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채널을 계속 돌리는데 뉴스 채널에서 그때 이제 7월 3일 한 4, 5시 됐는데 북한에서 ICBM 발사했다고 이제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채널을 돌리는데 채널마다 뉴스 채널이 다 그 속보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방송하면서 패널들 나와가지고 또 뭐 대화하고 뭐 전문가들 얘기하면서 7월 3일, 7월 4일 그리고 이제 7월 5일 7월 5일도 뭐 많은 포션을 할애했고요. 7월 3일과 7월 4일은 모든 그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그것만 방송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ICBM 발사한 것을 알게 됐고 또 TV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미국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스마트폰으로만 보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이제 큰 행사니까 뭐 특집들도 많잖아요. 근데 뉴스 채널에서 그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3일 정도를 그냥 특집으로 그것만 방송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북한의 ICBM 발사한 것을 심각하게 자국의 안보의 위협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뭐 이제 충분히 이제 발사할 것도 예상은 했지만 그게 미국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그 인내의 한계인 건데 그것을 이제 넘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안 하고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다가 오늘 한 번 더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이 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뭐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한 마음도 있고요. 좀 지난주에 그 ICBM 발사됐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정리된 생각들을 좀 간추려서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는 북한 정권이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그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토 윈비어 그 청년의 죽음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이 젊은 백인 청년의 죽음이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은 예상되지 않았던 거고 누구도 뭐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억류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됐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북한에 지금도 억류된 시민권자가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근데 이 오토 윈비어 청년은 백인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백인인 것과 우리 동양인인 것과 같은 시민권자라도 다르죠. 그리고 젊은 청년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토 윈비어라는 사람이 백인이 아니고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미국의 여론들이 형성이 돼서 북한에 대해 이제 북폭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여론들이 조성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인이었고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백인들이 주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이제 백인들이 그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 죽었다 보니까 부모 세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다 볼 때 내 자식이고 내 조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한 번에 이렇게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북폭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줄어들게 된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위협이 좀 이제 심각하다 할지라도 북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반 트럼프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좀 계속 태클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폭을 잘못했다가 반 트럼프 세력들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 북폭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아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토 은비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이제 전적으로 대다수가 북폭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북폭을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론으로 인한 어떤 공격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북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성들이 된 걸로 저한테는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ICBM 발사가 사실은 이제 결정적이죠. 이것이 미국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인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ICBM 발사하기도 전부터 북한을 향해서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미국이 이제 선언을 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ICBM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북한을 폭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를 이제 북한 스스로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북폭이 있기 전에 미국이 이제 4월쯤에 중국에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일의 기간을 주었었죠. 중국이 먼저 그걸 요구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줬었는데, 사실 이 ICBM 발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통제는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제 외교적인 그런 수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사실은 이 기회를 준 것은 실제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줬을 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 북폭을 하면 당연히 중국이 북한을 이제 바람막이로 보존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의사를 밝혔었고, 미군과 한국군이 치고 올라가면 이제 중국군이 이제 내려오려고 그 국경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전력들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남북 전쟁 정도가 아니라 제2의 6.25 전쟁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나눠서 분할 점령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은 이 전쟁에 미국이 북폭을 하더라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제 9월 달에 있는 19차 당대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당대회가 아니라 이것이 시진핑에게는 이제 이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 중국 안에서의 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사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이제 정책 가운데서 반부패 그 척결 운동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반부패라기보다는 자신의 대항 세력인 그 장점인파를 숙청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반부패 척결 타이틀로 이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장점인 세력들이 제거가 됐고, 이제 마지막 19차 당대회를 잘 치르게 되면 완전히 제거가 돼서 권력을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있는 당대회가 굉장히 시진핑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 그 인지도가 팍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북한과 단둥은행이 이제 거래를 했다고 해서 단둥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제재를 해서 달러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도 중국 내에서 지금 막 달러가 밖으로 나갈까봐 막 겁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 전체 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모든 은행에 대해서 달러 거래를 금지시켜 버리면 미국이 달러 패권 국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 다음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중국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관세를 매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철강 그쪽에 이제 엄청난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매겨버리면 이제 뭐 중국 수출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나라의 70%, 60% 이상이 미국이거든요. 뭐 이 세금이 한 50%, 40% 올라가면 중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IMF 오는 거고, 19차 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 지금 장점인파 세력이 거의 지금 몰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 장점인파 세력이 오히려 역공을 해가지고 시진핑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내부의 문제 안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손을 뻗어서 관여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쉽게 공격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아시아 정세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그냥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 중동의 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 단독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국제사회와 또 유엔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북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북한에서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을
북폭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그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의 여론도 이제 조성이 됐고요. 국제사회 여론까지도 완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북한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에 나눴었고요. 북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이 대한민국 안에까지 들어와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북한 정권과 연계된 세력들이 한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들을 지금 장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한국 내에 이제 남아 있는 그 북한 세력과 연계된 그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무너져도 온전한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먼저 문재인의 정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첫째가 이제 인사 부분인데요.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게 그 정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누구를 세우는지를 보면 그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좌측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사람들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공직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장관 또 관계부처 그 어떤 리더들을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이 실체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것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정책인데요. 이 사람의 정책을 제가 좀 이렇게 기사들을 찾아봐서 좀 봤는데 뭐 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를 망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로 보여요. 저한테는 뭐냐면 이제 원전 폐쇄죠. 원전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1970년대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뭐 단순히 전기료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국가 패망의 아주 제 1번의 첫 번째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너무 심각한 것이죠. 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원전이 폐쇄가 되면 저녁 뭐 9시 이후로는 강제 소등 뭐 이런 식으로도 한국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국가의 그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 개혁 말만 들어도 무섭죠. 뭐 한국 안에서 무서워서 뭐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뭐 공무원 채용 확대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필요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려주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둬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불필요하게 공무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무원 채용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어떤 기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 수당 지급. 그런데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없게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갖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그 단점 아닙니까? 근데 이건 청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도 낭비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라서 대한민국의 그 군 제도의 시스템을 잘 아는데, 우리 한국의 실정상 최소한 2년은 군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개월로 단축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 군대 시스템으로는 지금은 안 되죠. 징용제이기 때문에 징병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이거를 왜 굳이 빨리 가져와야 됩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이 강해지면 천천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정보고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체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실감했다면은 더욱더 미국을 붙잡고 한미공조를 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올 게 아니라 최대한 늦추면서 미국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어떤 앞으로 있게 될 추가적인 예산들, 한국으로서는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다 볼 때 다 심각해요. 이게 나라를 패망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재인의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G20 이제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식 방문을 해서 첫 방문지로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장진호 전투기념비예요. 거길 가서 이제 헌화하면서 이제 그 참전 용사들 만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진호 전투기념비, 이게 버지니아에 세워진 건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그러니까 6.25 때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참전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 기념비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예산을 이제 올렸는데, 문재인이 반미를 외치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무산될 뻔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면은 심각해지는 게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거를 우리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했다가 우리 못 해주겠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국가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예산을 따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장진호 전투 기념비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거기를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한미동맹이요, 영원하라, 이거 이런 방명록 쓰고 사진 찍고 이 장진호 전투가 에서 싸워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흥남부대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뻔히 아는 스토리를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지만 사실 속에서는 반미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떠한지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면서 문재인을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수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행연습으로 그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베를린에서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제가 이 연설을 듣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법적으로 탄핵이 돼야 될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포로로 잡혀있는 2천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붕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김정은 정권의 포로로 붙잡혀있는 2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을 버려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아직도 북한의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해서 내려오면 바로 주민등록증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금 김정은에게 포로로 잡혀서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국민들을 데려와야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임이고 역할이잖아요. 근데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버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국민을 버리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요,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이제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제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윈비어 청년의 죽음,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 그리고 문재인과 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통해서 북한의 붕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나눴던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 이것이 드러났지만 이걸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질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방법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캐치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 탄핵을 받았어요. 뭐 다 아는 거고 정치 탄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탄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탄핵이 되어질지 아니면은 뭐 퇴진이 되어질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마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국제사회가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순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대접을 해줬었던 것들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20 정상들과 이제 만나서 미팅할 때도 보면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7월 6일인가 7월 8일 날 CNN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하고 난 후에 이제 각국 정상들의 이제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CNN 기자가 이제 쓴 건데,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거기서 뭐를 보았냐면 이제 각국 정상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South Korea New Leader 문재인 이렇게 말해요. South Korea New Leader 이렇게, 그리고 문재인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재인을 다시 언급할 때는 South Korea Moon 이렇게 언급해요. 기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뭐라 했냐면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두 번째부터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될 때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푸틴이 나옵니다. President 푸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President 푸틴. 심지어는 시진핑과 아베한테도 President 아베를 붙여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닌데 이제 편의상 국가의 원수니까 President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President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줘서 얘기하는데 문재인을 얘기할 때는 South Korea Moon이라고 언급을 해요. 일개의 CNN 기자가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똑같이 그냥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아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언급을 하든지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좋아할 수도 없고 또 뭐 기분 나빠하기도 그렇고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언론 기관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제사회의 관점을 CNN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개의 CNN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문재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스뉴스에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언급하나 했더니 문재인을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연예인들 기사들은 나오는데 문재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딴 데서는 보질 못했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가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너무 중요하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5년의 임기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준용 특검입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문준용 취업특혜 비리 특검을 이제 결의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뿌리가 같죠. 원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뭐 약간의 이제 의견 차가 생겨서 나눠지게 됐지만 사실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인데 국민의당에서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검을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문준용 특검을 결의했다면 뭐 다른 당들이 다 보이콧했겠죠. 근데 국민의당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문준용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당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웃기게 되는 거죠, 모양새가.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다른 당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면 실제 그 탄핵을 성사시킨 인물은요 김무성이에요.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제 김무성이죠. 왜냐하면 김무성이 그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그 당을 당에서 떠나지 않고 그 당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지켜줬다면 국회에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탈당하면서 탄핵에 가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치 탄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시나리오가요,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특검을 주장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예상치 않은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준용 특검을 통해서 꼭 문재인이 탄핵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건들이 도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준용 특검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서 지금의 현 정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문재인도 탄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체가 탄핵을 전적으로 주도했고 또 이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났지만 모종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너희는 우리한테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계약서를 썼죠. 그게 이제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아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고 지나가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청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지금 총파업을 하면서 지금 현 정권을 향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노총이나 정교조는 정권을 향해서 싸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그 경험들을 살려서 지금의 현 정권을 아주 그냥 많이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요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졌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탄핵이 또 되게끔 허용도 하셨지만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인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 엄청나게 정세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 탄핵은 이제 성공을 했지만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정권에 그냥 무릎을 꿇어서 이제 그것을 허용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심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뭐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번이 넘는 공판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쩔쩔매고 있죠. 그래서 9월과 10월이면은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공소시효가 끝나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입증되지 못하면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죄 선고가 돼서 형무소를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무죄 선고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탄핵은 불법이었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행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들이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충분히 일으키고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마감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를린 사건도 그렇고 뭐 북한이 ICBM 발사한 것도 그렇고 이쪽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미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반도에 돌아가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서유기. 옛날에 만화 한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연재했던 서유기 인물들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오정, 뭐 베를린에서도 유감없이 사오정의 모습을 보여줬죠. 뭐 동문서답하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사오정. 그다음에 김정은이죠. 북한의 김정은. 저팔계.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데 어디서 어떻게 돌출 행동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오공, 도널드 트럼프. 문제는 항상 도널드 트럼프가 해결을 합니다. 사고는 이 둘이 치고 항상 손오공이 이제 해결을 하죠. 삼장법사 시진핑입니다. 문제는 이제 손오공이 해결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주고 결론을 내려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은 삼장법사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역할과 삼장법사의 역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머지않은 상황 시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이 서유기가 쫙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지난주에 ICBM을 발사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행 중에서 계속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울의 왕국은요 인간이 원해서 세워진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을 상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고 사사를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방 나라들을 모방하며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에게도 이제 티네이저 두 딸이 있는데 이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안에 가장이 필요해. 우리 집안에 어떤 중요한 것도 결정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이 필요해. 우리도 가장을 한 명 들여오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감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리셔도 되는데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또 왕을 주시죠. 그래서 주신 왕이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인간이 원해서 세워진 왕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경고냐 하시냐면은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그 왕의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왕을 주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마사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너희들은 그냥 나를 경배하면 되지만 보여지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왜 부르짖냐면 왕을 세웠더니 왕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악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시면서 왕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는데 사울의 결과가 뭐냐고요? 실패죠, 실패. 끝났어요. 그 실패가 어떻게 끝나죠? 쉽게 얘기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모든 세계의 시스템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을 국민이 원치 않아서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준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인간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다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안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징계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원해서 세워진 왕국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할 것입니다. 5년을 마치지 못하고 반드시 끝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때나 바로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불과 5월, 6월, 7월 이제 3개월째 들어섰죠.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3개월, 3년 지나간 것 같아요. 심각해요. 그렇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심각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에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왕국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이 분열된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연합시켰습니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경고케 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운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나 환경들 볼 때 기도할 의욕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간 스스로가 세운 왕국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요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다윗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자입니다. 일평생 싸우는 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전시 상태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워질 다윗은요, 전쟁할 수 있는 사령관 같은 용맹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연합된 통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민족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여는 지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세워질 것을 믿으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윗과 같은 전쟁하는 지휘관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다윗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항상 다윗에게 따라오는 수식어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용맹한 자였고 싸우는 자였지만 다윗이 일평생 혼자서 각개전투하면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모든 이방의 이 민족들과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실제 싸움은요, 이제 삼손은 다윗이 이제 물리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서 다윗이 했던 전쟁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다윗의 용사들이요, 정말 전쟁의 둘째가라면 서러움 받는 용맹한 마이티맨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생명을 드리고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윗과 같은 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는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다윗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쟁하며 싸울 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게 아니죠. 총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혀져 있고 이제 절망이고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준비해 놓으신 다윗을 보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날지 안 날지 우리가 그것들을 계산하거나 그것을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많은 전쟁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그 시나리오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영역을 열고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한반도에,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2,400만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땅에 이제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편법과 불법과 거짓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통일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패턴을 보면서 7월과 8월쯤에 한국에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짜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왓츠업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나눴던 요지는요, 시기와 때를 말하고 날짜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패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세워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대로를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먼저 묶여져 있는 우리 북한에 고통당하는 이 동포들이 먼저 자유를 얻고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돼서 함께 이제 일어나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들려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금의 우리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정말 보여지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없다라고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위기가 가장 심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이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재림의기를 예비하는 민족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선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